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와 글로벌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한국경제TV 박승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사이 발표된 2월 반도체 수출액은 13조 원을 돌파, 작년 11월부터 아주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이 시간, 그러나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삼성전자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자, 10만 전자는 시간 문제다. 결국 상승세로 복귀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곤 있지만 현 주가 흐름 7만 원 박스권에 갇혀 답답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남인호 소장, SK하이닉스와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고구마 먹은 삼성전자 과연 무엇이 해소되어야 좀 시원하게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 질문을 하시는 우리 이해수 앵커도 답을 아실 겁니다. HBM이죠.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AI의 가장 핵심 반도체가 그 HBM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에서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다소 실망스러운 조치를 내놨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이랬던 겁니다. 마이크론이 15%가 오르고 SK 하이닉스가 10%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오히려 연초 대비 7%가 하락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HBM 실적 부진에 따르는 주가의 미흡한 부분은 주가의 반영이 끝났다. 이제는 1분기가 문제가 아니고 2분기 그리고 올 하반기에 새로운 HBM, 즉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발표했죠. 새로운 HBM에 대한 시장의 점유가 어떻게 되냐가 주가를 가늠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금년 2024년도 종합주가지수 고점을 2,850에서 2,9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7만 원대 딱 갇혀 있으면 2,850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데 삼성전자가 곧바로 8만 원, 9만 원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 7만 원 벽을 넘어서 8만 원, 9만 원으로 갈 것이고요. 제가 참조사항으로 옛날에 썼던 방법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700포인트 밑에 있죠. 이럴 때는 삼성전자는 7만 원대 있겠지만은 삼성전자와 종합주가지수의 끝자리가 비슷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7만 원대에서 8만 원 넘어가면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2,700에서 2,800으로 넘어간다. 삼성전자가 9만 원까지 올라가면 우리 종합주가지수도 2,900까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금년에 분명히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2,850을 넘을 걸로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에 8만 원 돌파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7만 3천 원 또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12만 삼성전자 직원들도 바라고 있고 우리 560만 삼성전자 주주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바로 오르길 기대하지 마시고 하반기를 대비해서 저가 매수하는 전략 여전히 고수하겠습니다. 예, 12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2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네. 삼성전자 직원이 12만 명이라는 거. 네, 삼성전자 시총이 뭐 우리 전체 우리 증시의 4분의 1을 차지하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우리 코스피도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번에는 진짜 10만 전자 봤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국가 전략 기술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어떤 분야가 신규로 추가되었는지, 이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성웅 이사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우리가 그 국가 전략 기술에서 확대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세액 공제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퍼센트가 다뤄졌다는 점이 주가에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존에는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7개 분야 50개 시설에 대해서 다뤄졌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세액 공제 같은 경우가 올해 한시적이지만 HBM과 관련해서 25%의 세액 공제가 추가가 된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OLED와 관련된 핵심 소재 부분입니다. 봉지 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 그다음에 수소 관련 기술 같은 경우도 세액 공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차등해서 공제가 이뤄진다는 점도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5% 세액 공제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한 3% 이상의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주가 연결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세액공제 부분 같은 경우는 핵심은 단기순이익의 증대 여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HBM, 그다음에 OLED 소재, 수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우리 시가총액 상위와도 연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한번 쭉 불러주시죠. 우리가 시장 안에서 지금 HBM 쪽 후공정단이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새로운 소재를 적용을 해서 그랬을 때 핵심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장비 쪽이죠. 이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비 업체는 이오테크닉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 공정상에서 HBM 단은 적층에 대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 8층에서 12층으로 쌓아나가는 단계에서는 검사 장비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인텍플러스라는 기업까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부진했죠. 그런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이 실적 같은 경우가 1분기까지 부진할 것인가 여부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전공정 수주가 나온 상황이고,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후공정단의 발주는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OLED 소재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힘스 이런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수소는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앞단에서 끌어줄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 수요가 아직 좀 킬러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 확대로 인해서 수혜 업종으로 꼽아주신 HBM, OLED 그리고 수소 관련주 흐름까지 오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은요. 글로벌 전기차 업계 소식입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과도기가 더더욱 길어질 전망인데요. 최근 미국과 유럽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기차 역주행 정책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내연기관차 퇴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 가뜩이나 지금 보조금도 축소되고 충전소도 부족하니 수요가 주춤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는 더욱더 찬바람이 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유강희 대표가 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전기차는 보조금이 구매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정책 지원으로 좀 성장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24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할 만큼 선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총선이 있고 6월에는 유럽의회 선거가 있고 유럽도 있군요. 예, 11월 달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정치권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 보게 되면은 뉴욕타임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5%포인트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노조의 지지가 두 후보 모두 좀 절실한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을 좀 촉진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기차 세액 공제를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럽의 제1당인 유럽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작년에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시키겠다라는 공약을 했을 정도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스웨덴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하면서 정책 지원에 대한 성장의 한계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판매량이 좀 급증을 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차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2월에 판매량을 보게 되면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무려 전년 동월 대비해서 280% 정도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이 축소되고 있고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들이 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 자료를 봐도 2030년에 하이브리드 차 시장이 4,436억 달러 정도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자료들을 발표를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로는 좀 세방전지를 보고 있는데요.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용 고성능 배터리인 AGM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AGM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회전 제한 장치라고 해서 차가 멈추게 되면은 엔진이 정지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들이 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24년에도 세방전지 실적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한국에는 하이브리드 말씀하셨는데 하이브리드에 대한 요즘에 이제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맞아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을 거의 매일 해야 되니까 네, 매일 그거는 해야죠. 한국에 네, 맞습니다.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좋은 점이 있는데. 네. 자, 이어서 우리 박수광 기자가 준비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재생 에너지 업종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IRA, 요게 폐지될 거다. 폐지를 내가 당선되면 폐지를 할 거다라고 여러 차례 지금 트럼프가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자, 대표적인 풍력주죠. CS 윈드. 요거 주가도 지금 고전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 초만 해도 7만 원을 돌파했던 주가가 최근 5만 원 선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3일 기준 4만 원대까지 주저앉은 건데요. 52주 신저가 수준입니다. 지난해 6월 정점을 찍었던 주가는 기자재 공급난에 더해서 풍력 프로젝트가 미뤄지면서 내리막을 걸었었죠. 11월 초 바닥을 다진 뒤 기술적 반등에 나섰지만 트럼프 리스크에 다시 힘이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시각 5일은 미국 대선의 슈퍼 화요일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서 10여 곳에서 경선이 치러지는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로 굳어지는 분위기인 게 사실이긴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 당선되더라도 IRA를 없애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폐지 절차가 까다롭고요. 폐지한다고 해도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무엇보다 공화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장의 증설이 많은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로 돌아가려면 의회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또 쉽지만은 않은 문제지 않습니까? 이 독불 장군식 정책 추진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 사업 환경 문제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듯해 보이는데 회사 안으로 들어가본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계약은 차고차고 잘 떼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베스타스 미국 법인과 1,160억 원 규모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는데요. 공시 기준 올해 세 번째로 금액으로는 2,7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연간 전체 매출이 1조 5천억 원으로 이전에보다 12% 늘어났는데 올 들어서 벌써 18% 수주액을 이미 채운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시가 나왔던 날 있었던 기업 설명회에서 CS윈드는 올해 포인트로 해상풍력 수주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2025년에 대한 준비를 꼽았는데요. 유럽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설치에 들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선 내년부터 수주가 나올 테고 이를 위한 캐파 증설이 포르투갈과 베트남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상풍력 타워는 바닷물에 닿기 때문에 후판 두께가 두꺼워지고요. 특수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기술력이 필요한데 앞서 지멘스와의 장기 수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앞세워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CS 윈드 우리 지금 박 기자가 집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은 받쳐줍니다만 시장의 막연한 우려 당장 풀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고요. 반등의 트리거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CS 윈드 당장 이번 달에 코스피 지수 변경 앞두고 있다고요. 예, 그것을 반등 트리거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3월과 9월 선물 만기일에 지수 변경을 진행하는데요. 올해는 14일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시가총액 100위까지를 대형주, 다음 300위까지를 중형주, 나머지를 소형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과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수 변경 전달부터 당일까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가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코스피를 웃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형주 하위권 종목이 중상위주, 상위권
상위권으로 이동하면서 중소형주 운용자금에 매수세가 유입될 거란 분석 때문이죠. 변경 기준은 최근 3개월 시가총액 평균입니다. 지난 29일까지 CS윈드의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은 2조 4,900원대였는데요. 코스피 122건입니다. 전거래일 종가가 140이었던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중형주로의 이동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 말 기준 CS윈드 주주 절반은 소액주주였는데요. 이후 기관은 팔고 개인은 사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인 비중이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트럼프 리스크를 털고 반등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대선 영향도 있겠지만 수주 잔고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뭐 지수 변경 모멘텀도 있는 만큼 한번 CS윈드의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서 반등의 트리거로 이어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으로는 CJ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당 배당금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CJ 올리브영의 기업가치 상승세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CJ의 목표가를 12만 3천 원에서 13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하향 조정된 종목들 살펴볼까요? YG엔터테인먼트인데요. 하나증권은 YG엔터테인먼트의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가운데 블랙핑크 활동이 불분명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다만 베이비몬스터의 4월 컴백과 트레저의 투어 기대감은 견조하다면서 목표 주가를 7만 8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목표 주가가 유지인 리포트들 확인해 보시죠. 우선 SK이노엔입니다. 하나증권은 SK이노엔의 K캡의 미국 진출에 청신호가 켜진 점을 주목했고요. 구조적인 리레이팅이 기대된다면서 5만 5천 원의 목표 주가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카본인데 성장 방향성은 분명하다는 의견과 함께 복합 소재 업체의 저력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1만 5천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한화 리포트입니다. 자회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 가치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건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면서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3만 5천 원으로 유지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관광개발인데요. IBK투자증권은 카지노 사업부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그 기대감을 주목했고요. 충분한 호텔 사업 성장 여력을 짚었습니다. 목표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의견 살펴볼 수 있었네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네이버 소식입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데 네이버의 주가는 연일 우하향이죠. 알리, 테무 등 이 중국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의 성장에 네이버 쇼핑 부문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 자, 남인호 소장, 증권가에서도 네이버 커머스 부문의 향후 전망을 걱정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장에 다소 좀 힘든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방금 이혜선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중국의 알리라든가 테무 등 네이버와 유사한 그런 이커머스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왔습니다. 저같이 이제 얼리 어댑터가 아닌 오히려 저는 늦은 어댑터인데요. 이제야 전 네이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빨리 받아들인 분들은 벌써 중국의 뭐 알리라든가 아까 말씀 테무 이쪽으로 활용하시더라고요. 방금 제가 조 부장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아마 분명히 사용하신다에 저는 1,000원 걸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이미 이런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거의 덤핑이라 그럴까요? 아주 저가에 뭐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다 그래요. 저는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분야에서 네이버가 상당히 곤욕에 치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성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이버의 절대 밸류가 결코 저평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 퍼가 약 한 40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데 퍼가 25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미국에 있는 그런 인터넷 업체보다 한국의 네이버가 결코 저평가된 건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주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이버가 추가적인 조정 보이냐?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2년 전에 네이버 얼마였습니까?
얼마였습니까? 4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20만 원도 안 됩니다. 19만 5천 원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쟁의 치어 그리고 약간의 고평가됐다는 그런 회사의 밸류 가치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오늘부터 오른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는 제약이 있다. 즉 이 하방 경직성이 있는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장 동력이 필요하죠.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동력을 과연 웹툰에서 찾을지 그렇지 않으면 자회사의 미국 상장에서 찾을지 어디에서 찾을지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네이버가 추가 하락은 보이지 않겠지만은 바로 상승하기도 쉽지 않은 여건에 있다. 그래서 이런 동력을 찾을 때까지는 조금은 더 보수적인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리나 테무 뭐 저도 해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해보니까 네이버나 쿠팡이나 우리 국내 플랫폼으로 다시 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뭐 물건이 이제 뭐 항의는 또 어디로 합니까? 중국 앱 썼다가 그래서 1,000원짜리 샀다가 이제 항의하느니 그냥 버리는 거죠. 자, 우리 네이버 주가 굉장히 우리 나수장 말씀대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속절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성웅 이사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승을 위한 모멘텀 이제 어떤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려되는 거는 전체 매출 중에서 커머스 매출 비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의 전체 매출 중에 커머스 매출 비중을 보면 25%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광고 부분으로 커버해 준다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정체라고 하면은 아까 짚어주신 요인처럼 밸류에이션의 부담도 존재를 하고 성장 동력 같은 경우도 지금은 부재합니다. 동일한 성장이 올해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는 답보 상황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하이퍼클로버 X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어 지원 같은 경우는 타 업체 대비해서 우수성을 내비쳤는데 글로벌 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시면 네이버 투자에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버 클로벌 X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저로서 네이버 페이, 뭐 네이버 쇼핑 굉장히 편한 것 같거든요. 엠페이 쌓이는 재미도 쏠쏠하고 네이버의 주가 상승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승환 기자가 준비한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덧 3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2월 우리 시장을 달궜던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전략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박 기자, 지난달에 종목별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예, 지수 전반부터 살펴보면요. 2월 한 달 코스피는 5.82%, 코스닥은 7.97%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의료정밀과 전기가스업이 20% 넘게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었고요. 대표 PBR 업종인 보험도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200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상승률이 14%에 달했다는 점에서 차별화 장세가 두드러졌다는 해석입니다. 코스피 200 가운데에서는 율촌화학이 44%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일 7천억 원 초반이었던 시가총액이 수직 상승해서 1조 원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주가가 워낙 치솟다 보니 지난달 16일 거래소는 현저한 시황 변동을 이유로 조회 공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는 뾰족하게 알릴 만한 건 없다는 대답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수익률 상위에 저PBR 종목이 꽤 있겠거니 싶었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었나 봅니다. 워낙 빨리 끓고 또 그만큼 빨리 식어버린 탓도 있을 것 같은데 율촌화학의 상승 배경 어디에서 꼽히고 있습니까? 예, 당장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동반 순매수한 게 확인됩니다. 각각 116원, 100억 원어치 넘는 물량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둘의 쌍끌이가 들어왔던 지난달 13일과 16일 주가는 각각 17%, 12% 급등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거래소에 조회 공시가 나온 게 바로 이때인데 이후 주가는 3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상황입니다. 설립 50년을 넘긴 율촌화학은 농신그룹의 잔뼈 굵은 계열사죠. 식품 포장재 생산이 주력 사업인데요. 제품과 상품을 합쳐서 전체 매출의 80%가 포장 분야에서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한 건 전자 소재를 새로운 먹거리로 삼았다는 점인데요. 폴리프로필렌이나 알루미늄 호일 등의 소재를 다루던 기술을 배터리 필름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에 투자자들이 호응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 말부터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 조금 이제 이상 신호가 잡혔죠. 다만 이제 속도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배터리 소재 시장이 성장하는 거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 우세합니다. 중장기 사업 중심을 포장재에서 2차 전지 소재로 바꾸려는 이유 여기에 있을 거죠. 다만 한쪽에서는 실체도 없이 무늬만 배터리 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관련된 투자 사업을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율촌화학은 2022년 9월에 LG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와 1조 5천억 원 상당의 2차 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소재인데요. 생산을 위해서 경기 평택 공장 증설에 830억 원을 실제로 투입하기도 했고요. 알루미늄 파우치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보호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율촌화학은 LG 엔솔의 지원하에 배터리용 파우치 필름 국산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죠. 그룹 차원에서도 2차 전지 소재를 새로운 캐시카우로 낙점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살펴보셨듯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에서 전자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남짓에 불과한데요. 얼티엄셀즈의 공급을 이어가면서 파이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보고서에서 우리 시장이 이달부터는 다시 경제와 실적 등 기본 요소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각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 비전 등 기초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2월 코스피 상승률에서 율촌화학 지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3월엔 어떤 흐름을 이어나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침체된 엔터업, 답답한 엔터주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증권에서 오늘 YG엔터의 목표가 기존 78,000원에서 6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YG엔터가 주주 친화 정책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은 건데요. 자, 유강희 대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주주 환원 정책의 핵심은 현금 배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배당을 중심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주 환원 방법으로는 별도 기준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10에서 20% 정도를 현금 배당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정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주당 배당금을 보게 되면 주당 300원, 그리고 배당 총액으로는 55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별도 기준의 결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당기 순이익이 769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를 만약에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76억 정도, 그리고 20% 정도를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배당 총액이 152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보통주 발행 주식 수가 1,867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예상 현금 배당액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주당 400원에서 한 800원 정도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는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 구성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YG 엔터테인먼트의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은 앨범이 전체 매출의 한 34%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공연 매출 같은 경우가 전체 매출의 2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아티스트들이 앨범을 많이 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연을 좀 자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의 컴백 일정을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면서 기사를 봤었는데 이제 YG 소속은 아니지만 TWICE가 빌보드 1위를 했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졌습니다. 지금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4월 미니 앨범으로 좀 컴백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이그룹 트레저 같은 경우에는 3월 일본 투어가 예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아시아 투어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콘서트 매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하반기에는 블랙핑크의 활동 재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와이스가 또 빌보드 201위에 오른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걸그룹은 걸그룹으로서는 뉴진스, 블랙핑크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합니다. 오늘 좀 엔터주 강하게 반등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걸그룹, 보이그룹 세 개로 쭉쭉 계속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이성웅 이사가
쫙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뭐 시장 안에서 가장 핵심은 밸류 프로그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의 개연성 같은 경우는 추가 정책의 발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주총 시즌이 도래를 하는 상황 안에서 본격적인 주총은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한 2주 전 이제는 이 주총과 관련된 주주명부 폐쇄, 그다음에 관련된 이사회 안건 같은 경우를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추가 정책 발표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점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신고가입니다. 이 신고가 구성 같은 경우가 7개 종목 이외에도 지금 중소형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아까 짚어주신 요인이죠. HBM단의 후공정, 장비업체의 주가가 강할 수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는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내비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당 성향의 증대 요인까지 존재를 합니다. 밸류까지 등에 업고 이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배당 성향의 증대 가능한 그런 현금 흐름을 갖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임플란트 업종 같은 경우가 기저효과로 인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실적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 아니라 유럽의 매출이 올라오면서 1분기, 2분기까지 긍정적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성웅 이사님 첫 출연이신데 또 궁금한 게 있네요. 네. 초전도체 관련주 이제 일정을 바로 하루 앞두지 않았습니까? 이 일정을 앞두고 오늘 변동성이 얼마나 클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 에코프로그룹주는 오르긴 하지만 개별 이슈 속에 전반적인 업황 혼풍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거든요. 2차 전지주는 오늘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여부 궁금합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재료 노출이 나타나게 됩니다. 4일 일정이다 보니까 이제는 매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매수는 지양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출하량에 대한 부분에 조정을 내비쳤습니다. 이게 감산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양극재 업체의 주가는 바닥을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